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입니다. 뒤에 배경화면 보이시나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배경에는 눈이 조금 보이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눈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튼 마음으로 우리 눈 같은 그런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칼렌더도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네, 연초에 세우셨던 그 많은 우리 계획들, 꿈들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꿈 가셨던 그 소망들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트렌드의 선물, 사랑하는 분께 금과 은을 선물하세요. 오늘 그 장본 일동 오셨습니다. 항상 늘 인자하시고 우리한테 정말 유익한 그 경제 정보를 항상 주고 계시는 마이클 킴 대표님, 금대지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 네. 드디어 왔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몇 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케이크 뭐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아직 지금은 플랜이 전혀 없네요. 네. 근데 원래 그 메인 집이 네, 아리조나 쪽에 있으잖아요. 네, 그렇죠. 갔다 오셨나요? 네, 이번에 땡스기빙 때 갔다 왔는데 네, 너무나 조용하고 좋았죠. 어디? 메인 집이라고 하지만 아주 조그만 뭐 300스퀘어피트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갖고 계시는 대지가 에이크 정도의 규모의 집을 갖고 계시는데 아주 큰 한국으로 치거나 LA 쪽으로 치면은 큰 땅을 갖고 계시는 부자 아니십니까? 아유, 거기 쪽은 여기처럼 땅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에이커당 뭐 300불도 안 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땅이 커봤자 저희가 그거 다 쓰겠어요. 한번 나중에 우리 마이클 킴 대표님 사시는 그곳을 제가 한번 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죠. 우리 모 프로에서 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처럼 한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물과 라면 끓여 먹을 거를 내가 갖고 왔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대에 저희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부동산 쪽에 관한 어떤 이 파이낸셜 쪽, 집 쪽, 빼놓을 수 없었던 단어들이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곤 했거든요. 자, 근데 많이 듣곤 했지만 실제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부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실질적인 그 베일, 내면이 뭔지를 우리 마이클 킴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서브프라임. 네, 뭐 서프라임이라고 서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정말 딱 물어보면 뭔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그래서 화장품 이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서블라임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서브프라임. 어떤 건가요? 서브 하고 프라임 그 말로 하면은 프라임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융자 주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레딧도 좋고 인컴도 좋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클라이언트.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이제 크레딧이 없고 뭐 돈도 없고 인컴도 별로 없는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크레딧이 안 좋으면은 뭐 자동차 융자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준 융자 모기지가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럼 어떤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떤 컨디션, 디맨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 입장에서 이런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 뭐 집의 다운 페이먼트나 이런 크레딧 워디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다 융자를 주니까 크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더 크죠. 물론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내포돼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때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일반 시장에 내놓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다 좋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돈이라고 그죠, 거저돈이라 생각했죠. 그랬으니까. 예. 예. 근데 왜 그런 그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고 제시했는데 왜 이런 식의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몰락까지 간 그 근거나 그런 이유가 어떤 거 왜 그랬었습니까? 그건? 그때는 뭐 미국이 거품의 세계로 살고 왔었어요. 네. 이제 1933년도에 그 Great Depression 후로는 네. 거의 50년 동안은 리세션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전에 얘기했던 71년도에서부터 그 달러하고 금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했죠. 네. 그 후로 법들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이제 뭐 스탠더드, 주식 스탠더드나 융자 주는 스탠더드를 확 낮췄어요. 아 그때부터. 네. 그러자마자 이제 닷컴 버블 생겼죠. 87년도에 블랙 먼데이라고 사건이 있었고, 블랙 먼데이. 네. 2000년도에는 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뭐 2001년도에도 버블, 2008년도에도 버블. 이 거품을 만드는 게 이 융자의 스탠더드를 내려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를 컨트롤가 안 돼요. 또 주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죠. 그러면 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에 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좀 원인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하나는 아무한테 융자를 줬다 그랬지만 또 융자에 되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대해서 1% 융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될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한테 응당 우리가 줘야 될 돈들을 빌려줘야 할 돈들을 네. 그런 라인업 되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또 인터레스트 빌려주게 피가? 했어요. 빌려주게 했고 네, 정부 측 왜냐하면은 입장에서 내가 네. 그때쯤에 은행에서 일을 했거든요. 은행에서 일할 때 보면은 이 그때 서프라임- 은행 쪽에 계셨어요? 네. 그럼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겠네요. 네. 네, 저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서프라임 사람들한테 융자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 브랜치를 못 늘렸어요. 거꾸로 그런 부분들을 더 장려했고 은행 측에서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한테 네. 오히려 돈을 빌려줘라. 네. 그게 이제 우리 그 페더럴 리저브 쪽에서 명령처럼 내려왔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은행을 브랜치를 못 늘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융자를 받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사는데는 크레딧을 잘 체크업했거든요. 네. 거기 아파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라이어 론이라고 있었어요. 네. 서프라임뿐만이 아니라 네. 인트로 이자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도 없고 인컴은 내가 적어 놓는 대로 믿겠다. 이게 아주 좋은 함정이거든요. 그 파멸의 속삭임 같은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뭐 3년, 5년, 7년 후에 ARM 해가지고 Adjustable Rate Mortgage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1%로 아무 인컴도 없이 들어간 사람이 5년 안에 판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그러니까 집값이 우리가 흔히 평생 그때 올라간다. 얘기했던 1% 아니면 인터레스트 Only loan. only loan.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Adjustable Rate Mortgage가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은 다 집을 뺏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집을 처음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포인트가 없는데도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다. 네. 많이 참여를 장려시켰는데 실제 그 안에 그 변동 이자율에 대한 그 속삭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결국 5년 후에 샀던 집 다 뺏기고 말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인 한 사람당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 은행들이 왜 그런 걸 했겠어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걷죠. 그러니까 interest only payment이니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Why? 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derivatives라고 있는데 이건 좀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뭐 송 국장님한테 이렇게 네. 론을 주잖아요. 네. 그건 나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송 국장님이 크레딧도 아무것도 없고 인컴도 없고 하는데 내가 론을 줘봐요. 내가 론을 주고 싶겠어요? 좀 위험하죠. 그건 좀 약간 좀 해또 아닌가요? 해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나? 음. 론을 내가 준 거를 다시 패키지 해가지고 갈라가지고 팔았어요. 그거를 mortgage-backed securities라고 해가지고 이 큰 fannie하고 freddie mac 이런 그 mortgage loan 렌더가 네. 그거를 쪼개가지고 다시 포장해가지고 포장해서 인베스트먼트 은행들한테 팔았어요. 다시 그걸 리세일한 거군요. 그렇죠. 그 중에 보면은 Lehman Brothers, AIG, Bear Stearns, Goldman Sachs 이런 데다 다시 팔았어요. 또 얘네들은 그 융자를 다시 쪼개가지고 다시 패키지 해가지고 그 론 그거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아니 론이래. 스톡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AAA, AAA 플러스. 그 무디, 스탠더드 앤 포어하고 피치에서 주는 그 성적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붙여가지고 다른 나라, 중국, 독일, 영국 국내에서의 작업을 떠나 다른 나라까지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딜을 한 거군요. 그렇죠. 누구 그러니까 대상으로? 일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패키지를 새로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펜션, retirement fund, investment 그런 거에도 팔았고. 그러니까 이 서프라임 렌더들이 아니 서프라임 그 론 받은 사람들, 융자 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이거를 adjustable rate로 바뀐 다음에 못 갚기 시작하니까 하나 무너지다가 세계 전체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사실 이제 그 당시 때 인터레스트 온리라는 이런 그 부동산 정책이 새로 표명화됐을 때 어떤 일베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닌가. 네.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죠? 팔았죠. 그런 식으로 팔지 않았어요? 네, 대통령 웰컴. 클린턴에서부터 네. 크레딧 아무 따지지 않아요. 돈도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집을 살 수 있었을 때는 그 달러하고 금하고 묶여 있었을 때 그때 전이 진짜 집을 살 수 있었죠. 실질적인 집을 살 수 그렇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이 거품 값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거품으로 될 수밖에 없고 융자 인트레스트도 싸니까 다 거품으로 이제 값이 올라가죠. 아니 인트레스트가 1%에다가 아무나 다 주면은 10만 불 집이 금방 20만 불로 팔려요. 맞습니다. 네, 내가 모아서 돈을 쓴다 그러면 10만 불짜리 집 20만 불 절대 못 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 71년도 전 1960년도로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 사람이 1년 남자가 일하면요 10,000불을 벌었어요. 집값이 그때는 3bedroom 하우스가 9,000불이었어요. 언제 때가요? 1960년도 60년대. 네. 아직 그 골드 스탠더드가 남아 있었을 때는 왜 그때는 그렇게 집값이 좋고 살기가 좋았냐? 돈을 찍어서 융자를 못 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아까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까지 유출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까지 가가지고 다시 패키지 해가지고 다 팔았잖아요. 팔고, 네. 그러자마자 이제 그 서프라임 그 론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씩 이제 디폴트를 하니까 foreclose가 많이 생기고 또 foreclose가 생기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이 인베스트 한 사람들이 돈을 잃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전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한 회사가 이제 망하는 게 아니고 다 전체 망한다. 그냥 망하는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처음에 이렇게 망한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 돈을 빌려줬던 과정이 딱 끊겼어요. 끊기자마자 운영비가 그거랑 또 연결이 돼 있었어요. 론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에코리도 뽑고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뺏겼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사태 때문에 또 결과
일출 경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았었나요? 그럼요. 그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그 아메리칸 드림으로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던 건데 이렇게 당할이라고 생각은 못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금돼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마이클 킨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며칠 후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워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서프라임에 대한 실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베일을 지금 벗겨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 마당에 네. 항상 또 감초처럼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알기 쉽게 또 표현해 주시는 우리 감초 여사님을 또 안 모실 수가 없네요. 네. 자, 우리 감초 여사님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초 여사님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예, 오늘은 근본이제 폐지와 또 수익 변동에 따른 이 빈부격차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 선이 1%에 해당되는 소수 부유층이고 파란 선이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수익을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1930년대, 40년대까지는 미국에는 이 빈부격차라는 게 그다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들어서 이제 월가에 의해서 대공황을 맞게 되죠. 이때부터 80년대까지는 미국 정부가 월가와 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와 법들을 많이 강화를 해서 오히려 이 99%의 수익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평균 노동자 남자 한 명이 일을 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다 부양을 하고 또 저축까지도 가능한 때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들어서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들과 은행가들이 이제는 돈을 마구 찍어내서 정치권까지 그 돈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고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이 법을 많이 완화시키고 또 굽게 만들게 됩니다.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 되고 레이건 때부터 이제 도널드 리건이라는 메릴 린치 CEO 출신이 재무장관으로 등용이 되고 이후로 클린턴 정부에도 로버트 루빈이라는 골드만삭스 CEO 출신 또 조지 부시 주니어 당시에도 헨리 폴슨이라고 하는 다시 골드만삭스 CEO 출신이 재무장관으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워싱턴과 월가의 동맹 관계가 상부상조와 대선자금 유치라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친 월스트리트 정책을 펴게 됨으로 해서 금융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이 당시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소수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서 금융가들의 신천지가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됐죠. 주식이 등락할 때마다 이 프런지 프로텍션 팀을 통해서 나라의 돈으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금융위기 당시에도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이들을 갚아주는 등 금융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예,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대선 자금 후원으로는 월가가 언제나 1위입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 실제 생산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들과 중산층들,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이 규제와 세법들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생산기업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져서 공과금도 늘고 이런 이유로 직원 수를 많이 줄이게 되고 또 탈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 미국은 소수 1%의 금융, 주식 투자 이런 재벌들의 GDP가 국민 총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생산성 프로덕티비로 보면은 상당히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원인과 결과들로 인해서 중산층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시민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되고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약화를 불러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 끝은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맡으셨던 알렌 그린스팬의 말처럼 금본이제 즉 금태환자라고도 하는데 이 종이 지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은행가들이 만드는 이 거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리의 부를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예,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요즘에 신문이 그다지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영성과 현실을 바로 아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꾸짖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 지혜와 계시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이클 킴 대표님과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정리해 주신 우리 감초 여사님 늘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마이클 대표님 네. 결국은 우리 한 이제 실적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까 그 서브프라임 몰기지의 베일 원인 결과 뭐 피부를 느꼈던 안 느꼈던 아까 설명으로 인해서 대충 그랬는데 알고 있는데 실정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집을 한 35만 불짜리 집을 우리가 살 경우에 네. 실제로 페이업이 될 때까지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집을 산 건지 35만 불짜리 이제 하우스로 우리가 살 경우에 네, 35만 불짜리 여기 LA는 없지만 네. 이제 미국 그 평균으로 보면은 네. 아니 마지막에 다 메인테넌스. 이거는 이제 다운 페이먼트 20%까지 일단 뭐 집이에요. 다운 집을 살려면 다운 퍼센트 20%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네. 페이먼트 계산하고 크레딧 텍스. 좋았다는 사람에서 주는 뭐 픽시드 레이트 한 4.5%로 네.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35만 불짜리 집을 90만 불 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35만 불 집을 내 집으로 될 때까지 내가 지불해야 될 총액이 한 90만 불이 넘습니까? 네. 뭐예요 도대체?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해 주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군요. 어떤 그 뭐 TV를 봤는데 인터넷을 내가 봤나 어떤 노인 그 할머니가 네. 집을 산 지 꽤 됐는데 여기 이렇게 표말 갖고 난 아직도 이 집의 페이먼을 내고 있어 뭐 이런 표말을 드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그 사례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그냥 집을 놔두나요? 레노베이트를 하지 않나. 그렇지. 레노베이트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 집값이 올랐다가 에코리 뽑으라 하지 않나. 에코리 뽑아가지고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매년마다 내는 그 프로퍼티 텍스 꼬박 내야지. 그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메인터넌스 피 계속 발생하지. 네. 그러니까 집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감성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만족은 물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나한테 어떤 에퀴리 정말 실질적인 뭔가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5만 불의 집을 내가 소유할 때까지 계속 페이먼을 내고 있는데 결국 합산한 결과 90만 불의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아 참. 그리고 내가 이거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팔았다 해요. 네. 아, 이거 35만 불짜리가 45만 불로 올랐다. 음.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팔아가지고 아 기분 좋아요. 나도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45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래서 그런 말이 붙은 건가요, 대표님? 하우스 푸어? 그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푸어래. 갑자기 이런 것도 많이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집을 드디어 아메리칸 짐을 잡았어요. 집을 마련하고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하지만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되는 느낌. 아무것도 못 하겠다. 뭐를 하고 싶어도 갑자기 이제 돈 계산해 봐야지 되고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나? 여기 어디 좋은 식당 가서 좋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나? 계산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괜찮지. 하지만 그 돈 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집이 짐이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곤 하는데 네. 그런 케이스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0년 동안 이 집 위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집을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집은 있어야죠. 그죠? 집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뭔가의 대안점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네. 아까 우리 마이클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버블, 거품 경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 소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에퀴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버블의 한 팩터로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를 하기 위해서 몇십 배의 돈을 투자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소유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네. 그걸 좀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셔야죠. 뭐가 있을까요? 정말 구입했는데 가졌는데 이런 버블 경제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어떤 걸까요? 진정한 투자의 가치. 짧게 얘기해 드릴까요? 길게 얘기해 드릴까요? 아유 짧다 길던. 네. 길게 얘기하면은 네. 할게요. 네. 네. 금하고 은하고 그게 지금 이 거품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거품 안에서는 거품이 안 보여요. 명언이다. 네. 바깥에 있을 때는 저 거품이 커지는 게 보이지만 보이죠. 네. 저도 이런 거 알아내고 금하고 은을 사놓은 이후로 거품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거품 안에 있을 땐 거품이 안 보인다. 네. 목욕할 때요. 거품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눈 따가워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품을 피해 가지고 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음. 좋은 투자. 내가 사 가지고 좋은 투자. 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거. 재산을 키울 수 있는 투자. 네. 네. 그게 바로 금하고 은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 수많은 거품 속에서 거품이 다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나의 재산, 나의 소유, 과연 뭐가 있을까? 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 해답을 발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금과 은입니다. 네. 자, 마이클 선생님,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음 시간에 볼 때는 우리 또 더 기쁨 정보와 더 유용한 정보를 갖고 한번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달라서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